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잘 계시죠? 5월에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보내세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 납골당에 카네이션 두고, 근데 친정어머니 납골당은 또 멀어서 못 가고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 엄마는 이런 얘기하면 또 차별적인가? 엄마랑 아빠의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아니 다르죠, 다르죠, 확실히요. 네. 우리 집도 그런 것 같고. 아 그러면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저는 시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부모님만 계시는데 좀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러시구나. 어떻게 참 우리 나이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나이대가요. 부모님은 이제 좀 뭔가 몸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이제 막 크면서 입시 막 그냥 아래 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이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나이가 정말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다 다 어렵겠지만. 네. 네. 이현주 의원님,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무슨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고요. 실질적인 본질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국민들 사실은 기대를 안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좀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이번엔 성의를 좀. 네, 이번에는 나머지 반을 채운다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가서 나머지 반을 홀라당 마셔버렸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 중에서는 속상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를 좀 다시 이렇게 복원이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그냥 립서비스만 가득했다. 가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평가해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좀 예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걸음걸이부터요. 3월 달에 대통령 갔을 때만 해도 되게 경직돼 있고 그냥 내 거 하나라도 꼭 챙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을 저는 접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안 줄 거지만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본인들이 마치 뭔가 주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 게 현실적으로 사실 아무 내용이 없는데, 네, 립서비스. 그런 걸 좀 네. 많이 연습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정보해법에 대해서 감명받았다 하면서 감사함을 여러 번 표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여유로웠다 표정. 네. 입장 바꿔서 보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씁쓸해요, 사실. 50%가 넘게 지지율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립서비스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주는 건 없이 없고. 받을 거 다 받고.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죠. 사실 우리 외교에서. 대통령도 사실 립서비스 수준의 어떤 우호적 발언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세련되게 잘해서, 또 그래도 충분히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 충분히 이루는데 별 문제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좀 증진되는 것이 미국하고 일본의 이해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강제동원 양보라든가 이런 무리하게 이런 게 없었어도 저는 좋은 얘기,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만 해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 됐을 거라고 봐요. 사실 그동안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다소 이렇게 조금
경색된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본하고 뭐 협력 관계 아니었던 적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럭저럭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증진해서 더 립 서비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더 한일 협력 관계 잘 증진하면서도 우리가 굳이 과거사를 우리 스스로 나서가지고 정리할 필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노영희 변호사가 기시다 지지율 50% 언급해가지고 개요 말씀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방송 진행했지만 외국이니까 외국 관련된 여론조사 그것도 해야 되는군요.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아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주진우 라이브는 해야 됩니다. KBS는 해야 됩니다. 저희는요 사랑받거든요. 너무 공정과 죄송해요. 사실. 네, 죄송해요. 리온 게이자의 신문이 기시다 정권 내각 지지율이 4월 말 여론조사에서 52%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50%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기시다의 여유로움 그리고 현충원을 참배하는데 현충원은요 한국에 온 그 일본의 정상들은 다 현충원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뒤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면서 걸어옵니다. 그 수행한 사람이 뭐 체크할 게 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저는 좀 불쾌하죠. 네, 약간 불쾌했고요. 기시다의 표정, 추모의 장소인데 이번에는 반성과 사과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기대를 저버렸다. 사죄 없이 한미일 군사 안보 얘기만 계속 하시고 강제동원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고 개인적이란 얘기하고 가슴 아프다 막 얘기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는 뭐 남진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셨고요. 이번에는 조금 한 발짝은 더 나가서 성의를 보여줄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의를 표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예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의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 근데 예의가 좀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원래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우리를 홀대하지 않았겠죠. 무슨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은 아마 엄청나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일본에 가셔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이런 얘기 막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일본 립 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전혀 뭐 이번에 립 서비스라고 볼 수도 없었던 게 이번에 가슴 아프다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가 아베 전 총리의 그 발언 수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기시다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어떤 쪽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때 오부치 수상은 전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 국민에게 큰 손에 고통을 안겨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반성과 사죄. 그 오부치 선언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렇죠.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자. 손을 잡아줄 용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성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얘기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태용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한답니까? 징계는 하겠죠. 이제 수위가 문제죠.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했는데 징계를 안 하면 뭐 그걸 상정을 안 했을 거고요. 그런데 징계를 하면 태영호, 김재원이 또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은 그 두 분은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형식적으로라도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2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고 지금도 서명 운동 받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목소리가 나가는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본인 예전에 했던 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일부 극우 보수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통령감인데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영호 최고요? 네,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된다고? 대통령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너무 강남 놀랐어요. 3구 의원들 중에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강남 3구 의원들이 어디를 가잖아요. 강남구 의원들 이렇게 행사에 가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네. 정말 뜻밖인데요. 네. 네. 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금 특수한 경우 아닐까요? 일반적인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 뭐 극렬 지지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텐데 그 뜻밖이네요. 저는 별로 근데 신경.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극렬 지지하시는 분들이 원래 추구하는 가치가 정확히 뭔데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행동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 이렇게 딱 그룹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약간 이제 반북이랄까요? 약간 이런 거니까 북한에서 이제 망명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 된 이후로는 이분의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아니 이분은 북한 인권 문제를 떠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조금 뭐 반공도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도대체 뭐 하시자는 분인지 왜 국회의원 되셨는지 알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맹목적 지지의 폐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는 왜 지지하는지를 이제 망각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르게 되는 이게 그냥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원하게 까준다 뭐 이게 사실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시원하게 그런 건가요? 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분 두 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도부가 네. 사실은 좀 부추긴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사실은 또 물론 진위는 우리가 밝혀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녹취를 미루어 짐작컨대 대통령실에서 진짜 만약에 그 녹취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런 얘기를 좀 그런 굉장히 극우적인 얘기 또는 역사가 왜곡되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녹취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리고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할 때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당의 지도부나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당에 팽배했던 분위기는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대중의 지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갑자기 어느 날 이분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이러면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당의 지도부에 먼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편적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왜 이렇게 여론전에서 밀려? 그래서 당 최고위원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영호 최고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욕 먹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욕을 먹긴 했으나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절대 없어요. 공천 얘기 안 했어요. 말은 하고 있으나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고 징계가 조금 어떤 그러니까 부분을 해야 돼? 승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죠. 네. 뭐 내가 왜 다 독려하고 다 분위기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에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잘 안 되겠는데 당 지도부가 반성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 모순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을까요? 근데 안 지금 할 이 수는 상황에서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하고 나서 반발이 심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당원권 정지 1년 이건 안 나오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걸 나와야죠. 그래야지 나와요. 그래야지 태영호 최고하고 이걸 끊어주는 거죠. 게다가 태영호 최고는 이번에 녹취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보좌진 고발했잖아요. 괜히 보좌진만 지금 유출했다는 쪽으로만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보좌진이 물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 녹취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안 이런 되죠. 걸 수 있죠. 이건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 최고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 녹취가 사실이라면 네. 보좌진이 태영호 최고를
매기는 거야. 뭐 아니 굳이 꼭 그래서 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가 굳이 보좌진을 다시 어차피 수사할 텐데 어차피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온 이상 수사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자기 보좌진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상황인데 제가 굳이 보기에는 수사 의뢰를 한다. 이게 보좌진의- 너무나 보좌진을 관리 진정성. 못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입을 관리 못한 거죠. 네. 보세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재준이 뭐니 해가지고 막말했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보좌진들한테 이진복 수석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이진복 수석에 대한 얘기가 과연 진짜 없는 얘기겠느냐. 이건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보좌진은 사실은 보좌진의 뜻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영호 최고가 보좌진을 굳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막 난리칠 만한 그게 되나? 이 사람이 어차피 수사 다 할 텐데 이 사람은 자기부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바깥에서 고발하겠다 이거는 뭐 저 정치적인 공격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볼 수도 뒤에서 있죠. 이렇게 원래 짜고 치는 고 뭐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변호사들이 뭐 사건 같은 거 수습하고자 할 때 피고인들 공동 피고인들끼리 서로 얘 너 쟤 고발해라 쟤 나 고소해라 서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아닌 척 연기 펴는 것도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징계를 하는 이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궁극적으로 몸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태영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어떤 현상의 꼬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진복 수석이 말한 게 사실이라거나 태영호 의원이 뭐 높은 분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알아서 그냥 스스로 먼저 그런 행동을 용감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이번에 그거 가지고 이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징계는 나오지만 뒤로는 뭔가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협상을. 뭔가 협상을 해줘야 될 만한 거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내치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당원한테 제가 하는 거 볼 때는 보면은 네.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나중에 쉽지 않은 공천할 결정인데요. 때 네. 그죠? 네. 이게 중징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 나오면 이상해지죠. 오히려 태영호 의원이 꽃놀이패를 가졌어. 그렇죠. 괜찮아. 그래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네. 지금 쉴드를 쳐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그거 절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바보 소리를 듣고 내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나 혼자 욕 먹겠다. 대신에 나는 여기는 딱 끊어줄 테니 네.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근데 근데 태영호 아마 제 의원이 생각에는 강남에 다시 공천받으면 그건 어렵겠죠. 그거는 본선에서 좀 쉽진 않을 거예요. 누구요? 네. 강남의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으면요? 네. 공천을 받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가 그러니까 주기가 어렵고 아, 네. 주기가 네. 그죠? 그래서 공천 때 되면 저는 지금 벌써부터 이 난리인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난리 아닙니까? 예. 정말 끔찍한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지 최고위원 않을까. 2명이 만약에 날아가면 어쨌든 당원권 정지든 뭐든 네. 그러면 새로 뽑질 않는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2명까지는 그런데 네, 괜찮아요. 한 명 한명 더 하면 사라지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또 네. 그럼 오히려 이 비대위 제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4명, 그러니까 4명이 있어야 되니까 네, 한 명 더 사라지면 비대위로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가? 비대위로 뭐 가고 이렇게. 싶으면 한 명을 날리는 거지. 지금 뭐 당대표 됐는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2달 됐는데. 그래서 자. 비대위로 간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코인 열풍이 코인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네, 다 이 얘기만 한다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 의원이 아니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치권에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많다면서요?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은 정말 안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님 본인이 한다고 옛날부터 말했어요. 그랬었어요. 2016년도부터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 모양인데 저한테도 원래 하라 그랬었죠.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한 스타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근데 근데 이분이 코인 60억 원어치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언론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주식 매도해서 9억 8천만 원어치 투자를 했다. 그리고 현재는 9억 1천만 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발표했습니다. 그럼 60억 원 어디서 나온 건가요? 조선일보 보도인데 네. 작년에 팔 때 당시에 그렇게 팔 갖고 때 있었다는 당시? 거죠. 그러니까 판 게 아니라 인출할 당시에 그 정도 가격이었다. 그 정도 가치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이해 충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문제겠죠. 하는 거는 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그게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적으로 저렇게 가난하게 없이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엄청 부자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나 좀 놀람이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거는 문제 없습니까? 아니, 법적인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요? 아까 말씀하신 건 이게 공직자의 등록. 재산의 등록에 원래 가상화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팔은 그 돈으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9억 8천에 대해서는 신고가 돼 그러니까 있어야죠.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신고 누락 이런 거.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다 신고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 말고 나머지 거 예를 들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코인 투자해서 좀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 화를 내거나 비난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코인을 따져야죠. 투자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좀 금액이 좀 커 보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어쨌든 내사든 수사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이득을 자기가 본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여다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슈하는 그런 부분에선 될 수밖에 그거보다 없어요. 더 필요한 거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네. 이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이제는 만들어야죠. 네, 그거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2030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니네는 부동산으로 벌고 주식으로 벌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린 코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세한다 그러냐 이것도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1년 정도 유예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건 핀트를 그렇게 맞출 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직자들이 그런 종류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했을 때 그것을 재산에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넣게끔 빨리 네.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넣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은 이제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행 이제 제도화는 아직 미비한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법적 정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일각에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들여다볼 거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뭐 그렇게 다른- 했다니까요. 이건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누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와 좀 이렇게 이해관계 있을 것 같은 법안을 내면 네. 당연히 그거는 문제 제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들여다본 다음에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번 기회에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 등록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 사실은 돈 번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재산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신고를 안 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또 사실은 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 미국도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법안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각 국가마다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모든 이제 금융 관련된 제도를 정부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탈중앙화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무슨 가상화폐의 어떤 탈중앙화의 어떤 그 이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자, 거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한테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화폐를 뺀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안 받을 그거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재산 등록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미 나와 아니,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이제 과세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요. 잠깐만요. 가상화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였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었어요? 그건 뭐가 문제가 안 됐었나요? 아이고 그때도 얘기 많았어요. 따져야죠. 그때는 그때도 특별히 얘기가 안 많았고 야 능력이 좋다. 3배나 벌었어? 뭐 선거 3번 치를 돈이야? 그게 얼마야? 이 정도였었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된 적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는 도덕성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처럼 메이저 언론이 네. 문제 제기 안 했을 뿐이지 저 네티즌들은 다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어디서 벌었어? 막 근데 이러면서. 왜 김남국은 이렇게 메이저 언론이 탈탈 털려야 공격한다. 되고 이준석은 뭐 능력 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이 능력 있다라고 넘어간 거는 아니에요. 그때도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은 다들 아 이거 어디서 벌었어? 다들 아닌데.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뒤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 다만 메이저 언론이 그걸 탈탈 아니, 근데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지금 조선일보가 이거를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한 주도하고 거잖아요.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진중권 좀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편향된 부분이 저는 이게 있다고 민주당이라서 그렇다. 저는 거기도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좀 있다고 봐요. 아 그건 맞는 말이죠. 아니 지금 언론이 분명히 약간 바이어스돼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요. 특히 뭐 이렇게 특정 언론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 하더라도 문제 삼을고 있으면 문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삼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하는 안 삼지는 않아요. 지금 삼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 그런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김남국 코인 거기다가 또 평산마을 책방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책방에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으는데 왜 책방에서 봉사자를 열정페이야. 열정페이야 하면서 기사가 수십 개, 100개가 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 밑에 보면 민주당 위선적 이 댓글이 쫙 달려 있어요. 자 보자고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회 이슈나 정광훈 목사의 정치 개입이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코인 문제, 돈 문제. 그렇죠. 돈 문제는 특히나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관심사도 아예 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정의 이슈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나 나는 이런 코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왜 근데 소위 말해서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게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아니, 못 참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사람들은 공직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원하죠. 요구하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부분이에요. 도덕성이 요구하면은 똑같이 요구를 하고 기준을 똑같이 맞춰줘야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저는 언제 그랬어요? 그렇지 않냐 아니야 항상 국민의힘에 문제예요.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철저하게 네. 예외 없이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도 이연주 똑같이 해야 도영이 되고 감사합니다.